자, 여러분, 254쪽입니다. 고려 유학의 발달을 보겠어요. 고려 유학의 발달. 고려 초기에 유교주의적 정치와 교육의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했는데, 태조 때는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이 등용됐고요. 최언이, 최응, 최지몽, 최응, 최언이 이 사람들을 삼최라고 하죠. 삼최. 그래서 이 최씨들이 전부 다 육두품으로서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획획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광종 때 과거 제도를 시행했는데, 역시 과거를 시험 제도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시험 제도가 시행되면 학문 보급이 널리 이루어진다. 알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려고 유학에 능숙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달겨들더라. 성종 때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최승로가 뭘? 시무 28조를 올려서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으로 채택합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최승로에 의해서 유교가 뭐라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도로 삼고, 불교는 이제 역할을 줄여서 불교는 수신의 도로 삼자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최승로가 이와 같이 최승로에 의해서 고려 성종 때 최승로에 의해서, 알겠어요? 유교는 나라의 치국의 도로서 정치 이념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알겠어요? 정치 이념으로 채택되게 되었다라는 점, 성종 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모든 시스템이 완성되어진 때가 성종이라고 그랬죠. 성종 때 거의 모든 제도가 정비됐어요. 그래서 학교도 교육기관도 정비. 고려 성종 때의 유학자인데 유교 서상을 치국의 본으로 삼아 나왔습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유학을 했다. 한문학자로서도 이 최천이 유명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국을 모방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글자는 한자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어 한자를 우리가 갖다 쓰지만은 그 내용은 중국과 다른 것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체적인, 자주적인, 알겠어요? 주체적, 자주적 한문학을 했던 사람으로서도 유명하다. 이미 우리가 자주적인 한문학자, 또 주체적인 한문학자라고 하면은 누가 있습니까? 예, 자주적인, 주체적인 한문학자로서 신라 때 사람 누가 있었어요? 신라 때 김대문이 있었죠.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 계림잡전으로 유명한 김대문.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누구예요? 고려 초기에 최승로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고려 무신집권기에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규보 같은 사람이야.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써서, 그래 안 그래?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을 노래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주적이죠. 그렇죠? 동명왕편을 씀으로써, 예, 자주적인,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예, 고려 조선 초기가 되면 조선 초기에 15세기에 조선 초기에 서거정이 있어.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유명하죠. 동국이 우리나라잖아요. 동국통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적인 한문학, 한문으로 문학 활동을 하고 한문으로 글을 쓰되 우리 민족의 우리 자주적인 것들을 강조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대문, 최승로, 이규보, 서거정, 이런 사람들 특별히 좀 잘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고려 중기에는 문벌 귀족사회의 발달과 함께 유교사상도 보수적. 가봐요. 고려 중기가 되면 어때요? 자주적이 아니야. 중국한테 기대려고 그러고 중국이 최고야 라고는 김부식이 등장합니다. 최충이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충은 해동공자로 불리는 최충은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힘썼고 사립학교인 구제학당이 만들어지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훈과학적인 고려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새로이 주입한 사람이다. 줄 그어놓으세요. 고려 시대까지도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때 유행했던 훈고학을 그대로 답습했었는데, 여기에 예, 철학적 요소를 가미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최충이다. 해동공자 최충.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은 고려 중기의 보수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유학을 대표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의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무신정변 이후 고려 유학은 크게 위축됐으나 무신집권기에 예, 새로운 누구예요? 사대부들이 무신집권기에 등장. 최우 때 서방을 통해서 등장한 사대부들은 그나마 이들의 이런 고구려 개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적인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예, 몽고가 침략해 왔을 때 몽고와 더불어 싸우는, 몽고에 대항해서 싸우는 대몽항쟁의 정신적 이데올로기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교육기관으로서는 국자감이 있더랬습니다. 국립대학인 국자감은 신분별 입학을 했다.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국립대학 국자감은 신분별 입학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 유학부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이래서 국자학은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 이렇게 신분별 입학을 시켰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야? 고려가 여전히
신라 때와 마찬가지로 신라 골품제도와 마찬가지로 신분제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반영해 주잖아요. 왜? 공부도 신분별로 했다니까. 알겠어요? 성적 위주로 하지 않고 뭐 서울대반, 연대반, 고대반 하지 않고 3품 이상 귀족들, 5품 이상 귀족들, 7품 이상 합발의 귀족들 이렇게 나눠서 분리수거해서 공부를 가르쳤다. 알겠죠? 신분제 사회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기술학부도 있었다. 예, 국자감 안에 율, 서, 산. 법률이죠. 서는 글씨죠. 산은 산수죠. 이렇게 서민자재도 입학했다는 점 중요합니다. 여러 국립대학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세트 메뉴로 이미 다 여러분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 역대의 국립대학들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고구려에 뭐가 있다고요? 태학이 있었다. 백제는 또 뭐가 있다? 백제는 없다. 학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제는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 박사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 통일신라 시대에 국학이 세워졌고 나중에 국학 이름을 태학이라고 바꾸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통일신라 때. 여러분 발해 때가 되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주자감이 있다고 그랬죠. 주자감.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야? 고려시대에 국자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국립대학이 뭐가 있었죠? 조선시대는 성균관이 있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누구냐? 상류층 자제들만 들어갔어요. 태학, 귀족 자제들이죠. 국학, 마찬가지야. 신라 때도 말이지. 국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누구예요? 귀족, 진골 귀족 자제들이죠. 그 다음에 발해 주자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자감만 서민 자제가 입학이 가능했다 이거야. 특별히 알아두실 것, 조선 성균관도 어때요? 일단 과거에 급제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초시에 합격한 사람 아니면 뭐야? 중앙에서 양반 자제들이 다니는 사부학당 출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이와 같이 특수신문만 들어갔었는데 서민 자제가 입학 가능한 것은 고려 국자감 하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신분별로 공부를 시켰다라는 점은 여전히 신분제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어때요? 서민들도 입학했다는 것은 고려가 기술학을 참 중시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향교가 있었고 고려, 조선 다 마찬가지야. 지방의 관리나 서민 자제 교육을 향교에서 맡았다. 줄만 그어두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사립학교 발달. 고려 중기 아까 말했죠. 해동공자 누구라고요? 최충. 그래서 최충이 아마도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선구자가 아닐까. 본격적으로 뭐 그 전에도 사립학교 개인적으로 사수구를 하는, 그러니까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최충처럼 조직적으로 돈 받고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아마 학원의 시초가 바로 최충의 문헌공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반을 9개로 편성해서 구제학당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대응하는 그런 반들을 만들었죠. 구제학당. 알겠어요? 최충이 사립학교 선구자입니다. 사학 12. 최충이 이제 잘 되니까 12개의 공도가 만들어졌는데 전부 다 사립학교들이죠. 12공도. 관리학교가 크게 위축합니다. 여러분 관리학교 위축을 오늘날로 말하면 공교육 붕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폐단이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 붕괴의 폐단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고려 때도 공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더라. 보세요. 관학진흥책이 바로 공교육진흥책이죠. 숙종 때 서적포를 설치하고 야야야 학교에다가 책을 무료로 뿌려라 이런 거예요. 서적포. 그 다음에 예종 때는 국자감을 재정비했습니다. 국립대학. 그래서 7제 동그라미 하세요. 자, 사립학교인 최충이 만든 해동공자 최충이 만든 문헌공도가 반편성을 9개로 했단 말이야. 요즘 같은 뭐예요? 서울대반, 연고대반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 국립대학도 따라가더라 이거야. 국자감도 반을 7개로 나누고 과거 시험 과목별로 나눴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마구 줍니다. 양행고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인종 때는 경사 육학을 정비하고요. 넘어갑니다. 충렬왕 때 무신집권기 이후 위축된 유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섬학전 교육재단을 만들고 교육기금을 만들었어요. 또 국학을 성균관으로 바꿨습니다. 국립대학을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안에서 문묘를 건립, 공자에 대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문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공민왕 때, 고려말 공민왕 때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다시 개편하게 되더라. 됐죠? 그 밑에 역사편찬은 다 본 내용입니다. 고려시대 역사편찬 가운데 중요한 게 삼국사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삼국사기만 특별히 중요 표시 좀 해놓으세요. 인종 때 김부식이 12세기 인종임금 때 왕명을 바꿔 편찬한 삼국사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역사서인데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초로 해서 줄거 유교적인 합리주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재난이 발생한 빈도가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그 우박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해성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또는 객관적인 그런 역사서술을 하려고 했다. 김부식이가. 알겠어요?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로 됐다라고 했고, 그러나 신라 개성의식이 강하게 반영, 자기 자신이 신라 출신 경주 김씨입니다. 김부식이가. 알겠어요? 고려시대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삼국시대 역사를 쓰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신라에 아무래도 호감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해동 고승전 각훈이죠. 그 다음에 동묘항편,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자주적인 고구려 개성의식이 있기 때문에 동묘항편, 이규보의 동묘항편 자주적 고려 후기의 역사의식에도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에 충렬왕 때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재앙운기 전부 다 뭐라고? 이것도 역사에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단군을 강조,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개성의식이죠? 고조선 개성의식이에요. 알겠어요? 이규보의 동묘항편은 고구려 개성의식이라면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재앙운기는 뭐다? 고조선 개성의식이다. 알겠어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자주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이 되면 성리학적 유교사관 이재현의 사략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57페이지는 성리학의 전례 과정이고 다 했습니다. 258페이지 불교도, 고려 불교도 아주 우리가 역점도 했습니다. 선생님 마구 뛰어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부 다 주제별로 불교사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 강의를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9페이지를 넘어서 261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불교를 하면서 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 대장경 간행이에요. 고려시대의 대장경 간행. 그래서 대장경 봐봐. 경율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교에 관련된 서적을 모조리 다 모아서 불경을 결집시켜서 만든 집대성한 그 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교 교리 체계에 대한 정리가 다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대장경 간행이 가능한데 고려시대에 이렇게 대장경이 많이 간행됐다는 얘기는 뭐냐? 고려에서 불교 이론이 전부 다 체계화되고 완벽하게 정비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초조대장경이 뭐냐? 현종 때 거란 침입 당시에 거란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게 처음 조판한 초조예요. 알겠어요? 처음 조판한 대장경을 초조장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들다 보니까 목판으로 이제 대장경을 찍어내기 위해서 인쇄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거란 침입 당시라서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빠진 글자, 누락된 글자가 많고 빠져있는 경전도 많고, 그래서 어때요? 다시 만든 게 속장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속장경은 고려 문종 때, 문종의 넷째 아들이 대학국사 의천이라고 그랬죠. 의천이 다시 만들어서 초조대장경을 다시 손보고 다시 정리해서 만든 속편대장경이라는 의미에서 속장경이랍니다. 고려 송요의 대장경뿐만 아니라 주석서를 모아서 편찬. 그래서 이걸 편찬하기 위한 불서 목록표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신편제종교 장총록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줄 그어놓으세요. 대학국사 의천에 뭐라고? 의천이 속장경을 편찬하기 위해서 모든 불서 목록을 리스트를 쫙 만든 게 뭐라고? 신편제종교 장총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교장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속장경을 만들었더랬습니다. 자, 4,700여 권의 전적을 정리. 그런데 몽고의 침입 때 불탔어요. 몽고 침입 때.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다시 만들죠. 몽고 침입 때. 몽고 침입 때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고 또 고종 때 다시 만든 그 불탄 것을 다시 만든 게 바로 다시 만들어서 제조장경이죠. 그래서 제조장경은 뭐냐?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16년 동안에 8만 매가 넘는 목판, 그러니까 그 마치 이렇게 판목, 이만큼한 판목에 대장경 한 판을 찍게 돼 있죠. 이게 8만 개라서 이 목판이 8만 개라서 8만 대장경입니다. 알겠죠? 이걸 쌓아놓으면 뭐 어디까지 간다더라? 달까지 간다더라. 높이가. 알겠어요? 그 정도로 그 대단한 문화유산이죠. 자, 그래서 제작 그 정밀성, 또 글씨 아름다움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평가되어 있고 당연히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죠. 그죠?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도교와 풍수지리설인데, 고려의 도교는 별거 없어요.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되게 도교는 현세의 구복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제에 동그라미 하세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초제라고 했었죠. 예종 때 처음으로 도교 사원을 세우고 하늘과 별들에 대한 제사를 초제라고 해요. 초제를 지냈고요. 도교 행사. 불교적인 요소하고 도참신화하고 또 도교적인 요소가 짬뽕돼서 가지고 일관된 체계가
부족해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민간 신앙으로서만 남아 있었다. 알겠죠? 팔관의 행사도 도교와 민간 신앙과 불교 행사가 어우러진 그런 전통 토속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은 미래의 기륭화복을 애연하는 애연사상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문지리적인 요소,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과 애연사상이 결부된 것을 풍수지리라고 그랬죠. 특히 고려시대 풍수지리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서경천도운동. 우리가 서경으로 천도하면 주변 국가들이 모조리 우리한테 와서 인사를 할 만큼 우리를 우러러볼 것이다 라고 서경천도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 서경이라는 장소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애연사상이 결부돼서 묘청의 서경천도를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고려 후반기가 되면은 서경보다는 남경길지설이 대두됩니다. 남경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수도죠. 그죠? 수도 서울이죠. 한양천도론이 대두되게 돼요. 알겠어요? 남경길지설에 근거해서 결국은 못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알겠죠? 남경길지설. 됐나요? 특히 서경천도는 북진정책과 이론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태조 왕건이 이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북진정책의 거점 도시로서 서경을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서경길지설은 북진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63쪽에 고려의 천문학이나 의학 또 인쇄술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자, 고대 사회 전통 과학 기술을 계승해서 우리가 이미 고구려백제 신라 시대에 다 봤죠. 신라의 천문대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죠? 첨성대. 이런 기술을 계승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뭐냐? 고려 시대는 이슬람 과학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의 내항한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이슬람 과학 기술까지 받아들였다 이거야. 그 다음에 국자감에서 율서 산학을 교육. 아까 얘기했죠. 서민 자제들을 대상으로 기술학을 가르친 국립대학은 고려시대 국자감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술관 등용을 위한 잡과를 설치했다. 그만큼 고려시대에 기술학을 중시했구나, 기술을 중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이런 기술 문화, 천문이나 이런 기술은 전부 다 농업과 관련됩니다. 알겠어요? 농업 기술 발달에 얼마나 부강병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천문학 봐봐요. 천문 관측과 역법 계산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네모, 사천대를 두고 서운관이라고도 했군요. 천문과 역법을 맡은 관청을 사천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식, 해성, 태양 흑점 이런 데에 관한 기록이 아주 풍부하게 남아있답니다. 때문이다. 일식 기록만 130회, 해성 관측 기록만 87회. 역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농업과도 관련되지만 또 하나는 뭐야? 왕실의 권위하고도 관련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역법. 초기에는 당나라의 선병력을, 그 다음에 후기에는 원나라의 달력인 수시력을 갖다 썼었다. 알겠어요? 조선시대는 명나라의 시연력을 갖다 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의학 보세요. 태의감, 의술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또 고려시대는 향약구급방이라는 책을 편찬했어요.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의학서적이다. 고려시대의 향약구급방. 알겠어요? 조선시대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3세기에 편찬된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적. 그러면 무조건 동의보감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고려시대니까 향약구급방입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이 소개된 최고의 의학서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쇄술 보십시오. 목판 인쇄물은 서적포 네모하세요. 인쇄를 담당하는 관청을 따로 두었죠. 서적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려대장경은 고려 목판 인쇄물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잠깐, 신라 때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석가탑에서 나온 거. 잘했어요. 무구정강대의 다란이경. 그죠? 그런 신라 때의 목판 인쇄물 만들던 기술을 고려까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고려대장경은 고려 목판 인쇄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책을 소량 인쇄하는 데는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도장 파듯이 파가지고 책을 만드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만드는 게 바로 뭐야? 금속알짜입니다. 이제 글자를 다 일일이 만들어두고 필요한 글자를 짜맞춰서 디지털화된 거죠. 찍어서 만드는 게 바로 뭐야? 금속알짜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금속 활자, 활판 인쇄술 개발에 노력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가 발명됩니다. 중요표시 왕창 해놓으세요. 12세기 말에서 13세기에 정확한 연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정고구 매문 같은 경우 어때? 1234년에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몇 세기예요? 13세기 초죠. 상정고구 매문이 인쇄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작 상정고구 매문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만 보면 13세기입니다. 그래서 13세기 말이나
그러니까 12세기 말이나 13세기 초에 목판 인쇄 기술이 발달, 청동 주소 기술과 인쇄에 적당한 잉크나 제주술의 발달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상정 고금 외문 인쇄 나왔죠. 직지심체 요절.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뭐가 있다고? 직지심체 요절. 9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최고의 오래된 목판 인쇄물 뭐야? 무구정강 대단한지경 몇 세기? 8세기 중엽. 그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물 뭐라고요? 예, 직지심체 요절 또는 뭐야? 직지심경. 세계가 공인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속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보다 약 200여 년 앞서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지기술은 전국적으로 당나무 재배를 장려해서 당나무로 만든 종이가 만들어졌다. 알겠어요? 질기고 하얗면서도 글을 쓰거나 인쇄하기에 적합한 종이를 중국에 수출할 만큼 종이가 고려시대 대표적인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죠. 나잔칠기와 종이. 그죠? 그 다음 이제 화약무기 제조 기술이 나옵니다. 화약무기를 제조했던 사람이 최무선, 다 알죠? 최무선, 화약무기. 그래서, 예, 그 원나라 상인으로부터 제조법을 터득했고요. 화통도감, 박스로 묶어놓으세요. 화약을 만들고 화약과 관련된 화포 제작했던 관청이 뭐냐? 화통도감이다 이거야. 최무선이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격퇴하는 데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배 만드는 기술은 송과의 무역을 통해서 길이가 96척이나 되는 대형 범선 제조 기술이 발달. 요즘 이제 어때요? 서해 바다에서 대규모 그 배에서 난파된 배에서 고려 청자나 이런 그 송나라 자기들이 대거 발견되는데 바로 이런 배들이 서해 바다 그 암초가 많은 서해 바다를 가다가 좌초해서 이렇게 난파선이 돼가지고 오늘날 국보급 유물들을 많이 쏟아내주고 있죠. 그죠? 자, 대형 선박을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천석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조운선. 조운 알죠?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면 지방 창고에 넣어다가 조창에다 쌓아두고 개경에 있는 좌창과 우창으로 운반하는 되게 대규모 곡물이나 특산물 또는 그 곡식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데 조운선을 사용했는데 천석을 실을 수 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조운선입니다. 요즘 같으면 컨테이너선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 하포를 설치하여 왜구를 격퇴하는 데 이용했었다. 그 다음 봅니다. 265쪽 건축과 조각은 전부 다 그림으로 해서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66쪽, 267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문화, 근세의 문화로 넘어왔습니다. 자, 근세 민족문화의 융성 270쪽 보십시오. 근세 조선시대 민족문화가 융성했던 조선시대의 문화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15세기는 세종, 세조 때는 우리 문화의 황금기, 절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또는 선진, 자본주의가 발달한 여러 나라에 비해서 기술이 좀 뒤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화 수준도 아직은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또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15세기만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놓고 전 세기를 보자면 아마도 우리 조선이 앞에서 몇 번째에 속할 만큼 기술 문화가 발달했다 했어요. 알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만들어진 시계, 해시계, 물시 같은 경우는 특히 자경루죠.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시계를 그렇게 물시계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수학이나 역학이나 알겠어요? 물리학 또 이런 것들이 그 천체학 이런 것들의 발달이 학문의 발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의 총집합체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뭐 천체 관측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중국 천자만 하늘을 지배해 나도 하늘을 직접 지배할 거야라고 세종대왕이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야? 천체 관측 기구를 만든 거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서를 만들어 보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칠정산 내외편이죠. 그래 안 그래?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은 15세기 우리 문화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문화의 정점에 서게 한 그런 멋진 장면입니다. 알겠어요? 보세요. 왜 그러면 이렇게 15세기에는 민족 문화가 융성했느냐? 거기다 15세기라고 써놓습니다. 집권층인 누구야? 관학파, 훈구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에 추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 부국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 강병이죠. 민생 안정을 해야 돼. 백성들이 잘 살아야 그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게 15세기 관학파들의 사상적 모토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민족문화 발달에 노력했다. 한글 창제로 민족문화의 기반을 넓히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터전을 마련. 대단합니다. 한글. 대단한 한글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글이에요. 알겠어요? 예, 우리 역사가 앞으로
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다면 경제력보다는 오히려 문화다. 근데 그 문화가 전 세계에 있는 문화로 공유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한글 때문에. 너무나 배우기 쉽고 너무나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문자 보내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몰래 손 집어넣고 문자판 보지 않고도 칠 수 있는 건 우리 한글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돌아버리겠죠. 그래 안 그래?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보세요. 한 번은 히라카나 한 번은 가나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한글은 진짜 쉽습니다. 그게 전부 다 누구 때문이냐? 세종대왕 덕분이에요. 천지인, 모음, 자음우, 조화. 알겠어요? 그야말로 이런 과학적인 글자가 없습니다. 영어가 좋다고 영어에 환장들 했는데 말이죠. 영어는 구닥다리 언어입니다. 나이가 3000살이 넘은 이미 다 늙어빠진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지 미국이 세계적으로, 알겠어요? 19세기는 영국이, 20세기, 21세기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니까 영어가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글자 자체의 효용성이나 실용성이나 과학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글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 문화를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 왜? 언어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세종대왕한테 고마움을 표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다양한 학문과 사상 수용, 성리학이 지도 이념이었으나 여러분 15세기 훈구파들, 15세기 관학파들은 성리학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상을 받아들였다. 도교를 받아들여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죠. 그래서 어때요? 소격서를 짓습니다. 15세기에는 소격서가 있었지만 16세기 누가 이걸 없애버린가요? 그래요. 누가? 조광조가 없앴죠. 그래 안 그래? 15세기. 그래서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적인 체제 강화를 위해서 문화를 발달시키더라. 다른 다양한 사상들을 수용하더라. 또 하나는 뭐냐? 4번 중요 표시합니다. 민족적, 자주적, 주체적 우리 것을 강조하는, 중국을 모방하지 않으려는, 중국을 천자 나라로 보지 않고 우리도 하늘을 직접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자주적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고유한 달력을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 중국어 문자가 아닌, 한자가 아닌 우리 글자를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야? 자주적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글은 정말 최고입니다. 알겠죠? 한글 창제 보십시오. 우리 고유 문자 필요성 때문에 또 피지배층을 교화할 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백성들한테 문자를 가르쳐서 피지배층을 교화하고 세금도 잘 걷고 이렇게 백성을 잘 통제할 목적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문자를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인지, 김종서, 지표년 학자들이 합동으로 만든 것 같으죠? 그러나 정말 한글을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인 사람 누구야? 세종대왕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아 해봐, 해봐, 왕자들 앉혀놓고 말이야. 입속 들여다보면서 이건 혓바닥음이네. 이건 목구멍 소리네. 이걸 다 해낸 사람이 바로 누구야? 세종대왕입니다. 대단한 세종대왕이에요. 알겠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글자의 제작 원리가 매우 과학적으로 뛰어난 문자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취집온 농촌 아줌마들도 얼마든지 잘 배울 수 있는 한글입니다. 알겠어요? 자, 한글 보급 노력 보세요. 용벼청가, 월인청강지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만들어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의 중요 표시하세요. 일반 백성들도 문자 생활이 가능했다. 대단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15세기를 딱 잘라서 봐라. 일반 백성들이 문자 생활한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았어요? 별로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화 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야. 정말 세종대왕한테 10,000원짜리 돈 보고 맨날 고맙다고 해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민족 문화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교육기관, 국립교육기관으로서 서울에 성균관이 있었다. 여러분, 국립대학 지난 시간에 봤더랬죠? 서울 성균관은 최고 학부인데 입학 자격은 뭐냐? 생원과 진사 줄거세요. 초시 합격자들이죠. 초시를 또 뭐라고 그래? 속과라고 그러죠. 속과. 그래서 각 지방에서 속과를 치는 200명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사부학당은 서울에 있었던 중등교육기관인데 중학, 동학, 서학, 남학, 원래는 5부학당이었어요. 북학이 있었는데 북학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부학당이 됐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죠.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또 지방민 교화를 위해서 부, 목, 군, 현, 지방 수령이 파견된 곳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었다. 됐죠? 그 다음에 사립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 때 사립교육기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요. 최충의 문헌공도를 위시한 12공도가 있다고 그랬죠? 구제학당. 아시겠죠? 그런데 조선시대 사립학교는 뭐냐? 서원입니다. 서원. 최초 사립학교는 경상도에서 풍기군수 주세붕이가 백운동 서원을 처음으로 줬어요. 네모 박스에 놓으세요.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풍기죠. 풍기 군수로 가 있으면서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차렸는데 봄, 가을 향음 주례를 하고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고
인재를 모아서 교육을 담당하고 또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하는 일이 되게 많네 이거. 야, 너네 참 좋은 일 하는데 그거 나라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임금이 거기다가 뭘 보냈어요? 토지도 보내고 책도 보내주고 노비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그래요. 당시 이제 선조 임금이 이렇게 백운동 서원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서적이나 노비나 토지를 하사해 주면서 기왕이면 내가 간판까지 써주마 해가지고 뭐라고? 소수서원이라는 판액을 하사해서 판액을. 그래서 판액을 하사해준 간판이야 간판. 서원 간판이죠. 하사해준 서원을 뭐라고 그래? 사액서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이 바로 백운동서원이죠. 그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고쳐지면서 액자를 써서 보내줬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사액서원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 곡식을 토지 노비 서적을 지원받는 그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액서원에 의해서 사액서원 때문에 전국에 서원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알겠어요? 서원에 지급된 토지가 바로 뭐야? 서원전이죠. 그죠? 자, 여러분, 그리고 서당 보세요.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교육기관이 서당입니다. 전국에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서당이 있었는데 사학이나 중앙에 있는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나 평민자제를 교육했다. 줄거세요. 평민자제도 어디에서? 서당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수학 연령은 대개 8, 9세에서 15, 16세. 그러니까 초중등 과정을 초등교육인 서당에서 담당했구나.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요. 조선 초기에 지리서 편찬이 있는데요. 거기 지리서 편찬은 실록 편찬,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두고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기록을 실록으로 보관해 놨습니다. 알겠어요? 자, 조선 초기에 고려 국사, 정도전에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정도전의 고려 국사가 있었고 15세기 중엽이 되면은 자주적인 역사책, 기전체로 된 누구의? 김종서 정인지의 고려사, 또 고려사 저료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통틀어서 정리한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있고, 이건 역사책이고, 서거정이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한문학자로 유명한데, 자주적인 한문학자로서 서거정은 동문선이 있죠. 동문선. 알겠어요? 우리나라 글 가운데 제일 좋은 것만 뽑아놓은, 알겠어요? 그래서 서거정의 15세기 조선의 서거정의 자주적인 한문학 그러면 동문선이고요. 알겠어요? 서거정의 자주적 역사서 그럼 뭐야? 역사서 그러면 동국통감이 있다. 이거 동국통감 둘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왜 동국통감이 자주적이냐? 고조선 역사부터 우리 역사로 본 거야. 알겠어요? 고조선으로부터 고조선 역사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일관되게 통사로 쓴 게 바로 통감입니다. 그러나 16세기가 되면은 이런 자주적인 역사책이 이제 동국서략, 사기, 그러니까 그 사대주의적인, 알겠어요? 또는 조나주의적인 그런 역사로 바뀝니다. 자, 272페이지 지리서 편찬 보십시오. 15세기에 지리서가 편찬됐는데 목적에다 줄을 그어두세요. 왜 15세기에 지도나 지리서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중앙에서 지방 사정을 잘 알려면 지방에 대해서 잘 조사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지방을 잘 조사해 놓은 인문 지리서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문 지리서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도와 지리서를 편찬했다. 지도는 혼일강리도, 일명 혼일강리도라고 하고 제대로 된 이름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러죠.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눈에 잘 익혀두세요. 필사본이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세계 지도입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혼일강리도 그림을 좀 봐보세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보면 일본은 뭐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나라 모습이 눈에 띄게 크죠? 그래 안 그래? 중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중국의 절반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이건 뭐냐? 우리 것을 크게 그리고 싶은 자주적인 역사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동양 최고의 혼일강리도가 있고 팔도도, 전국지도인 팔도도와 그 다음에 양성지 등이 제작한 동국지도가 있답니다. 또 다수 지도가 만들어졌고요. 조선 방역지도가 현재 남아있다. 16세기의 조선 방역지도. 오른쪽 그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지리지로서는 15, 16세기 지리지로서는 신찬 팔도 지리지, 세종 때 만들어진 팔도 지리지, 또 동국 여지 승남, 그리고
신증, 새로 증보해서 만든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등이 있었다. 여러분, 팔도 지리지, 동국, 여지, 승남, 또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팔도 지리지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지리지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런데 동국, 여지, 승남,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이런 것들이 인문지리서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편찬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도나 지리서를 편찬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중앙집권적 통치를 강화할 목적이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윤리서나 의례서 또 법전 이런 것들이 편찬되는데요. 자, 윤리서로는 예, 유교적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15세기에 만들어진 세종 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 도자 동그라미 도자가 그림 도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때까지 아직 글을 잘 모르니까 한글을 만들어서도 널리 보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봐라 효자란 이런 사람이 효자란다. 열렬한 이런 아낙네가 열렬한다. 이렇게 효자나 열렬나 충신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유교적 윤리를 널리 보급시킬 목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조오례의 나라의 행사를 여러 가지 예법을 적은 게 국조오례의죠. 16세기에는 사림이 동그라미 아세요? 소학, 주자가래 이런 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성리학적 유교 윤리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 다음 법전은 뭐냐? 조선의 법전은 우리가 이미 정치에서 다 배웠습니다. 조선 경국전, 정도전의 경제문감 전부 다 이 정도전이 만든 거예요.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이 기초가 돼서 경국대전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죠. 이걸 바꾸고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준의 경제육전.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정도전이야말로 조선을 설계한 설계자이다. 알겠죠? 경국대전은 뭐냐? 세조 때 착수해서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입니다. 6개 파트로 나눠서 행정을 집행했죠. 이호의 병형공은 고려나 조선이나 중국 당나라나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육전체제라고 하죠. 유교적인 통치질서와 문물 제도를 6개 파트로 나눠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로 완성한 게 바로 법전 편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 것까지 다 합쳐서 또 한 강좌를 하면은 다 끝나 있군요. 대망의 국사의 종강도 이제 한 강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림, 또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 이런 것들은 PPT로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쫙 선보여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